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5명이 사살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해당 부대의 23살 청년 임모병장이었습니다. 간부들의 방치 속에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그는 적이 아닌 동료들을 향해 총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러니까 16일, 임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도 GOP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병사였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최전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저를 괴롭힌 건 열악한 환경과 매서운 추위, 그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차례고 벽면에 방탄을 찌으며 지나가리라 되뇌었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임병장이 범행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초소 벽면의 낙서를 떠올립니다. 아마도 GOP, 나아가 우리 청년들이 근무하는 모든 초소의 벽면이 그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초소 벽면의 낙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청춘들의 열망과 단절, 희망과 좌절, 슬픔과 분노 따위의 것들이 뒤엉킨 채 빼곡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인과 헤어지고 선임에게 깨지고 가정사에 괴로워하는 따위의 고민들이 차가운 벽면에 적혀 바람에 씻기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청년을 쏘고 이제는 임병장을 죽이려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잔인한 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의무를 다하고 있을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신의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빈자리가 하나 있네요. 오늘 천 작가가 원래는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급한 그 회사 일 때문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바쁘더라고요. 전화 한 통 받고 바로 뛰어가야 돼요. 오늘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인데 아침 8시부터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금방 갔다 갑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같이 이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제 천 작가가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조조로 오늘 저희가 다룰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봤다고 해요. 일부러 보고 저번에 너무 자기가 허접했다라는 자책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글로 좀 정리도 하고 네. 생각을 좀 정리를 해놨다고 해갖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에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가 천 작가 자리를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리를 비워두고 있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일요일날 직업의 특성상 네. 이렇게 촬영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지난 방송을 하고 오늘 방송을 하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일주일이었는데 굉장히 핫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핫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생겼었고,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심리적으로 네. 좀 악영향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소리 들으면서 네. 이 생각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 같이 되면서 네. 팟빵 순위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내내 그 카테고리의 상위권,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업로드 되면은 이틀, 3일 정도는 이제 중상위권에 있다가 4일, 5일 전부터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네. 업로드가 되기 전까지. 근데 이번 주는 그냥 풀로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런 거 익숙하실 텐데,
그 20위, 19위, 18위에는 강등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로 이제 강등권에 네, 자주 그렇죠. 속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UEFA 티켓을 따긴 좀 힘들지 몰라도 그 적어도 강등은 걱정이 없는 그런 순위에 계속 있었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참 그렇게 있어갖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네. 내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좀 왜 하고 있는가를 좀 느끼고 있을 때 이 순위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틸만한 위안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박 기사는 되게 섬세한 남자니까 네, 그럴 그쵸.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고질라 이제 기사 쓰고도 좀 이보다 심한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국제시장도 뭐 거의 테러에 가까운 메일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악플 뭐 이런 거나 받는 거나 이런 거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제가 뭐 이렇게 어디에 뭐 연재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연예인들의 느낌, 웬만한 기자들의 느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박 기사 생각해보면은 제가 악플 받았을 때 되게 즐거워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별 느낌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악플을 받다 보니까 네. 이게 받는 사람의 느낌이 이게 회의감이 들 수 있을 만큼 네. 좀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지난 2014년 3월 8일이죠. 그날 방송을 시작하면서 악플이야말로 인기의 척도다 말을 하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드디어 순도 100%의 악플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 달렸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를 네. 뭐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막 이제 회의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박 기사가 가끔 이렇게 섬세한 척 할 때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영화를 영화로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파를 대변하는 이야기라고.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었나요?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네, 그래서 우파를 대변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네. 영화로 보자고 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거 JTBC의 그 손석희 네. 앵커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영화를 영화로 보는 뭐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석희 씨도 우파를 대변하는 네. 그런 발언을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렇게 정치색이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는 최대한 다루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네. 뭐 아무튼 댓글 소개 시간, 우리가 어떤 댓글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댓글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 좀 골라서 읽을까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빨리 읽어서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파리파리님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왜 흥행이 될까 생각하는 국제시장에 대하여 그냥 다른 시각의 영화적 평을 들으러 왔다가 정치적 해석으로 뭔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듯한 말투에 그만 질리네요. 본인 의견이 정답인 양 딱따구리처럼 쏘는 듯한 말투가 다른 분들 의견을 무시하는 듯합니다. 전혀 생각치 않던 세대 갈등을 영화의 문제로 보는 게 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싶은 해설로 들리는군요. 공정하진 않고 왜곡된 영화를 본 천만 관객은 영화 보는 수준이 낮은 겁니까?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그 밑에 이제 또 댓글을 달아주셨죠. 네, 뭐 저희가 오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을 남겨드렸는데 그 밑에 뭐 김 기사가 쓴 글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청취할 수 있게 방송을 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내 방송 갖고 떠드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생각으로 방송에 임하시고 계신 건가요? 다루시는 영화도 다양해서 지속적으로 청취한 입장에서 엄청 배신감을 느끼게 말씀을 하시네요. 댓글에도 상대방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느낌을 받게 하네요. 강신의 수다라는 팟캐스트 국제시장편 들어보시고 방송에서 말투나 의견 말하는 방식을 반영해보세요.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을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나 이 영화의 공정하지 않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관객의 시각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코멘트에 대해서도 엄청 일반 관객들을 까고 본인의 의견처럼 영화를 보지 않는 관객들은 부지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군요.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영화를 보시고 공부하셨길래 다른 영화를 공정하게 본 사람들을 저렇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방송들도 그런 식으로 방송하셨던가요? 라고 뭐 달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저희 방송의 원칙은 밖에서 감기 걸렸어요? 그런가 봐요. 엄청 일적이네. 네. 네, 아무튼 저희 방송의 그 원칙이라고 할 만한 점이 있다면 박 기사든 저든 그리고 또 패널로 참여하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생각한 바를
그렇게 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근거를 대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가 말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자유로움에 저희 방송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화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를 보고서 밖에서 이유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을 영화 내부에 있는 그런 근거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영화적 해석, 비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댓글 같은 것들을 좀 읽어보면은 사실 제가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뜻으로 댓글을 남겨드린 게 아니고요. 조금은 서로 간의 소통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밑에 댓글을 안 달았거든요. 근데 박 기자가 하나 남겼더라고요. 왜 여기서 왜 딴 팟캐스트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언제 부모가 자식들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칠게 글을 썼다가 다시 지우고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그래도 좀 썼습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 말투 뭐 이런 거 그리고 의견을 글로 썼던 거 그런 거에 불만을 좀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네가 해석해 주세요. 네 말투랑 그거 아니야 글? 네, 제 말투죠. 근데 저는 이분이 상당히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딱따구리에 대해서 좀 압니까?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좀 조피 지역에 사다 보니까 딱따구리를 볼 일이 많았어요. 그 추운 지역에 나무도 있고 사는. 딱따구리 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어떻게요? 정말 긴 실처럼 생겼고 혀에 가시가 달려있어요. 혀에 가시가 돋친 새입니다. 혀에 가시가 돋친 새에 저를 비유하신다는 게 이거 되게 날카로운 참. 정말 싫은 사람 이렇게 말 많고 싫은 사람 비유할 때 딱 좋거든요. 딱따구리가. 딱따구리. 이제 김 기사 이제 필명을 딱따구리 킴. 딱따구리 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투나 이런 거는 오해를 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제 말투일 수도 있죠. 이분이. 아니 저예요 저. 그래요? 옹호하려 하지 마 자식아. 어찌 됐건 말투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분께서는 그 의견이 자기의 생각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약간 꽈서 이렇게 들으시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제가 비평하는 것이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사실 저는 이 방송을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웬만하면 제가 모니터링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박기사도 그렇고. 잘 안 하는데 이 방송은 제가 2번이나 들어봤거든요. 정말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말했을까라고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느낀다면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파리님께서 저희 방송이 너무 불편하셔서 만약에 안 들으신다 해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좀 들으셨던 분인 것 같긴 하네요. 어찌됐건 최대한 반영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오해를 좀 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게 나중돼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딴 팟캐스트랑 비교도 했었지만 이게 굉장히 장문으로 그래도 그렇죠. 성의 있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큰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관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천 작가가 그래도 굉장히 성의 있게 썼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방송을 듣고 써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심도 역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배송님이 오랜만에 또 글을 써주셨어요. 당일배송 영화상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취업 준비 때문에 참여를 못했네요. 제가 못 들어온 사이 한 해가 가고 무비씬의 영화방으로 방송명도 바뀌었군요. 개인적으로는 바뀐 후가 더 나은 듯합니다. 올해도 김 기사님, 박 기사님 외 여러 기사님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시선을 엿보고 싶어요. 김 기사님 기사도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영화방이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감사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서 되게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면은 더 좋을 텐데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도움이 되면은 그래도 저희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 하신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운도 많이 따라주셔서
좋은 소식으로 또 이렇게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적쌍둥이님이 글을 네. 남겨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간 가장 제가 기뻤던 댓글입니다. 네, 이건 뭐 황정민 오달수가 베트남에서 귀 자르고 희덕대면 추천 영화할 기세네 쯔쯔쯔쯔쯔쯔 5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짜 제가 이 댓글에 대해서 답글로 남의 귀자를 생각하지 말고 네 귀나 팔아 이런 요지의 댓글을 남겼거든요. 네. 그랬더니 밑에 이제 성찰에 대한 뜻은 아는 건지 남 귀까지 신경 써주시고 땡큐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죠. 네, 또 쯔쯔쯔쯔를. 네,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네. 황정민 오달수가 베트남에서 귀 자르고 희덕대면 추천 영화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걸 내가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게 바로 인기 팟캐스트의 척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말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뭘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할게요. 예, 어찌됐건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쉬네마 천국님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서 이거 어디서 따온 글 같기도 하고요. 네. 국제시장을 두고 터져나오는 논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다양한 해독 방식과 입장에 따라 비판적 혹은 긍정적 의미 만들기를 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관점에 빠져 획일적 해독만을 강요하는 행태다. 그것은 문화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인다. 라는 글을 어디서 따오시고요. 네. 밑에 파리파리님이 오해하셨다면 진행자분들의 위와 같은 어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일 배송 청취자로서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 없으나 들으시는 분들 중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제시장 편을 들었는데 좌우를 정해놓고 정치 팟캐스트인 듯 약간 느껴졌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알찬 영화 팟캐스트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이 좌우가 제가 우라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그래서 기분 나빴다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정치 팟캐스트라는 건 뭔 말인가? 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티슈 같은 남자네, 너. 네. 진짜. 섬세한 티슈 같은 남자예요. 그렇죠. 저는, 제 의견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방송할 때 제가 말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슈네마 천국님이 앞에 적어져 주신 글 있잖아요. 네. 그 글에서 보면은, 다양한 해독 방식과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 만들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점에 빠져서 획일적인 해독만을 강요하는 행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행태다. 이런 요지의 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긍정적인 의미 만들기와 획일적인 해독을 강요하는 행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모호하고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저희가 지난 국제시장 방송편에서 제가 해설을 한 게 긍정적인 의미 만들기에 속한다고 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장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 속에 있는 여러 장면이나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의 그 의견을 들으시고 밑에 파리파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남겨주셨던 것처럼 나의 의견만 강요했다. 좀 외부의 정치적인 해석이다라고 보시기도 했잖아요. 저는 과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그 틀이 무엇인가. 말투. 근데 나는 이게 내 말투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방송을 2번이나 들어보면서 이거 내 말에 잘못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이런 팟캐스트에서 그 영화 속의 이야기, 영화 속의 장면 이런 거를 근거로 삼아서 나의 주장을 펼친다면 당연히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비판을 해주신 분들이 또 그런 근거를 대시면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말투. 그러니까 말투인 것 같아요. 톤을 낮춰. 근데 그게 진지하게 이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좀 이게 오해가 계속 쌓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하이톤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좌우를 정해놓은 이 정치 팟캐스트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좌우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좀 의문이 있어요. 누구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인 관점이 있죠. 그 관점을 토대로 어떤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관점이 반영되는 게 문제라면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당연히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건 영화 안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외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억지로 영화를 해석을 하느냐 근거가 좀 박약하게 그것이 중요한 거고 우리는 후자를 경계하기 때문에 좌우를 정해놓은 정치 팟캐스트라기보단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점이 반영되는 영화 팟캐스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하이톤을 좀 낮추고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지하게 목소리를 좀 깔고 방송하는 말투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취향 존중자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오랜만에 들렀더니 게시판이 불판 같았네요. 기사님들의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영화방의 중심이 아닐까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전 다르게 봐요 라고 하면 될 것을 원색적인 모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유효한 달일 텐데 퍽퍽한 현실에 따뜻한 말이 오고 가길 바라봅니다. 저는 무비시네 영화방이 당일 배송 방부터 주류 영화만을 다루지 않고 비주류 영화도 다뤄주고 기사님들이 발전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좋거든요. 어디든 너그러운 시선만은 없겠죠. 그래도 힘 빠지지 마시고 응원하고 있는 청취자들이 있으니 꾸준히 방송해주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댓글을 읽어드리는 게 이거 시간이 금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한도를 정해놓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왜냐면 특별한 후원 이런 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너희가 지칠 줄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더 많은 방송을 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그마한 후원으로 저희가 이거 용량의 한계를 못 느끼게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저희는 한 달 동안에 정해진 용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편집을 해서 쪼이기도 하고요. 막 그러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취향 존중자님의 댓글 정말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댓글 모두 감사했습니다. 네. 특히 무적쌍둥이 너 고마웠다. 네. 그러면은 어제 박스오피스 순위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핫한 영화들입니다. 자, 1월 17일자 박스오피스 순위입니다. 1위는 국제시장이고요. 국제시장이 이제 2위인 그 오늘의 연애와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1, 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위는 국제시장, 그리고 2위는 오늘의 연애입니다. 네. 예, 오늘의 연애는 이제 이승기, 문채연 씨가 나오는 건데, 이 보신 분들이 그냥 무난하다,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라는 평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위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비밀의 무덤입니다. 한국 그 스크린 쿼터제나 또 대형 배급사를 뒤에 얻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허삼관이 3위를 차지할 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망했다고 봐도 될 스코어입니다. 예, 박물관이 살아있다. 우선은 시리즈물이죠. 네. 시리즈물이고 저도 주말에 OCN에서 하는 2를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요즘에 그 영화관을 찾으면은 굉장히 이제 초딩 러쉬가 이루어질 만한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4위는 이제 허상관, 아까 말씀드렸던 허상관이고요. 네. 이게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호불호가 갈린다기보다 하정우라는 배우가 이제 감독으로 한 게 이제 두 번째 작품이잖아요. 네. 첫 번째가 롤러코스터였나?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위대한 발전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뭘 찍어도 위대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위대한 발전을 한 거다. 두 번째 작품에 이 정도 나온 거면은 굉장히 발전한 감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정우는 그냥 배우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참 많으세요. 하정우 씨가 그림도 그리시고 그렇죠. 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멋진 작품 한 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끝이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급하게 마무리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쨌든 자기의 표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표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그런 연기자이자 감독이지 않습니까? 욕심도 상당히 좋게 보고요. 네. 이러다가 결국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작품을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5위는 극장판 포켓몬스터입니다. 야, 포켓몬스터 진짜 겨울 영화판이 어떤 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초딩 러쉬가 굉장한 것 같은데, 6위 역시도 그 마다가스카의 펭귄, 극찬을 했던 마다가스카의 펭귄이고요. 이제 7위는 오늘 다뤄드릴 아메리칸 스나이퍼입니다. 네. 사실 아메리칸 스나이퍼 저도 좀 편하게 보고 싶었으나 개봉 날부터 하루에 3번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목동 CGV에서 봤는데 가장 작은 관이 있어요. 100석이 안 되는 관인가 아무튼 그럴 텐데, 그 관에서 하루에 3번밖에 틀어주질 않더라고요. 결국은 CGV에서만 보잖아요, 밖에서는. 네. CGV는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밀고 있는 영화들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8위는 테이큰 3고요. 네. 이제 9위는 패딩턴입니다. 가족 영화죠. 이것도 재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10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7일 토요일 박스오피스
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무비신의 영화방의 제66방이고요.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아메리칸 스나이퍼입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Chris. Would you be surprised if I told you that the Navy has credited you with over 160 kills? Do you ever think that you might have seen things or done some things over there that you wish you hadn't? Oh, that's not me, no. What's not you? I don't tell you enough. I'm so proud of you. You're such a great father. So you're not worried about what might happen? I'm willing to meet my creator and answer for every shot that I took. I'll pick it up. Drop it. So what, are you in Germany or where? I'm stateside. You're home? What are you doing? I guess I just needed a minute. The thing that haunts me are all the guys that I couldn't save. Hey! Tend to my daughter, please, right now! I'm ready. Oh my God! I'm ready to come home. 녹색 얼굴의 악마들, 전쟁의 종결자, 네이비실 사이에서도 전설이라 불렸던 남자 크리스 카일.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도 군인들이 적을 소탕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스나이퍼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은 그에게 관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단 4일간의 허니문.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전쟁터를 떠나지 못한다.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아닌 것 같다는 아내의 눈물에도 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한 명의 전우를 더 살리기 위해 적에게 총구를 거두던데 라는 게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된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 이제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의 작품이고 이제 주연은 브랜들리 쿠퍼. 행오버 시리즈에 굉장히 행오버를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잘생김을 아는데 영화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살도 찌우고요. 네. 변신한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요즘 아카데미의 추세가 체형을 바꿔가면서 그 연기하는 인물에 가까이 간다. 이런 배우들이 주목받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튜 맥커너이가 그것 때문에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크리스찬 베일이 엄청 살을 찌우기도 해서 또 주목을 받았고 네. 최근엔 조니 뎁도 엄청나게 살을 찌웠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브래들리 쿠퍼 역시도 실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크리스 카일의 실제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아카데미 주연상에 지금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영화 마지막에 실제 인물의 사진이 나오는데 네. 똑같더라고요, 진짜. 네. 그냥 사진 찍어놓은 듯하게 정말 이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를 위해서 굉장히 변신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전쟁 영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전쟁 영화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스나이퍼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스나이퍼 영화를 제가 봤던 게 그 더블 타겟도 스나이퍼 영화죠. 그렇죠. 그거랑 이제 에너미 앳 더 게이트. 네, 스나이퍼 영화 하면 빠지지 않는 작품이죠. 네, 그거는 명작이죠, 사실. 네. 이게 이제 바실체프 이야기를 다룬 건데 그런 류의 영화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되게 설레서 극장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전혀 다른
네. 예, 전혀 다른 그 스타일의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그 자체를 좀 낭만적으로 미화하고 전쟁의 영화적 재미 그런 걸 좀 극화시켜서 표현한다기보다는 리얼리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전쟁의 실제 모습, 실제로 우리가 전쟁에 더 있다면 느낄 법한 그런 고민의 순간들 내지는 좀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가까이서 다큐멘터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예. 그렇게 찍어낸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스나이퍼로 유명했던 크리스 카일을 이야기를 한 건데 스나이퍼 세계에서 유명한 이름을 날렸던 스나이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뭐 세계 몇 대 스나이퍼 해갖고 네. 제가 그걸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습니까? 흥미롭네요. 예. 먼저 이제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뭐 스나이퍼부터 뭐 얘기를 하면은 그 시모 헤위에라는 핀란드 출신의 스나이퍼가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505명이 확인됐고요. 아, 사살한 게? 예, 비공식으로는 542명. 소련이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하고요. 결국은 이제 파편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안면 부상으로 수술까지 거치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삶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총을 잘 쏘냐라고 말을 하니까 연습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죄책감 같은 건 없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명령을 열심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무슨 프로농구팀의 3점 슈터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네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글에 있다고 하면은 그 소련군들이 그 정글을 전차를 갖고도 못 들어갔다고 해요. 아, 너무 무서워서? 네, 어디서 쏠지를 모르니까 군 자체가 전차를 갖고도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막 허접한 총 있잖아요. 그런 걸로 쐈다고 해갖고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진 거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소총으로 쏜다 보네. 예, 뭐 가늠새도 뭐 제대로 안 돼 있고 허접한 6.25 때 쓰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스나이퍼 역할을 했다고 해서 되게 좀 유명한 스나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도 잘 알려졌죠. 바실리 자이체프. 소련 출신이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242명, 비공식적으로는 약 500명 정도를 저격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제작들을 육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분은 뭐,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아까 말씀한. 그리고 이제 주바라는 이라크군의 스나이퍼가 있습니다. 이라크 저항 세력의 대표적인 저격수고요. 어디서 쏘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150여 명 내외의 미국군을 저격을 했다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미국 저격수 부대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이라크의 주바라는 인물.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스타파랑 비슷한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모티브를 삼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제 크리스 카일입니다.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이고요. 공식적으로는 160명, 자신이 주장하기에는 255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 빌리싱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스나이퍼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여성 스나이퍼도 있었대요. 그 소련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309명을 적용했다는 게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하고요. 류들밀라 파블리첸코라는 여성이 유일하게 스나이퍼의 유명 순위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외,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해외가 거의 탑이라고 합니다. 이 스나이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쟁 영화가 그렇게 두 갈래로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쟁 영화의 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낭만성을 되게 강화하고 이야기를 극화시켜서 전쟁 속에서 피어난 영웅들의 이야기 내지는 정말 영웅적인 사건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리얼리즘적으로 가서 전쟁에선 영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오늘 다룰 아메리칸 스나이퍼처럼 그런 류의 이야기로 갈라지는 거죠. 후자의 계보를 따져본다면 먼저 블랙호크 다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론 서바이버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나이퍼 자체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살상하는 인원들이지 않습니까? 군인으로서. 근데 이런 것들을 마치 게임하듯이 순위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내가 더 많이 죽였다. 이런 식의 그런 랭킹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전쟁의 그런 두 가지 요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하고 연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게 어찌됐건 이제 살인을 했다는 게 이렇게 순위로 나온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고요. 공식 비공식 갈리면서 또 자기가 난 더 죽였다. 그거 자기가 주장한 거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 비공식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크리스 카일은 본인이 내가 분명히 더 죽였다. 예, 분명히 이거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뭐 유명한 스나이퍼를 한번 이렇게 알아봤었고요. 이번 영화에서 다룰 사람은 그 크리스 카일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군 네이비실. 네이비실 하면은 저희가 한번 봤었잖아요. 네. 론 서바이버 때 특수부대 같은 거죠. 예, 그 부대 출신의 이제 스나이퍼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이 실화라서 관심이 갔던 것 같고, 저는 보고 나서 좀 느꼈던 게 네. 미국이 이제 영웅을 추대하는 네. 그런 게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웅이 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문화적으로 살펴보면 영웅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네. 마블의 그 히어로들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역사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긴데도 불구하고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뿐만 아니라 영웅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통령이었던 사람들 하나하나도 다 거의 영웅적인 인물들로, 항상 위인전기 우리나라에서 읽을 때도 읽어나면 조지 워싱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 나오고 뭐 줄줄이 나오고, 또 일상적으로 스포츠 스타들, 미국 출신의 스포츠 스타들, 약물에서 자주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투수로는 보이우드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로저 클레멘스, 그리고 사이클 스타일 그 랜스 암스트롱 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또 뭐 어디 장애를 입었는데도 그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 지역별로 뭐 스타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UFC에서 소리를 못 듣는 파이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파이터도 상당한 영웅이 되기도 하고, 무언가 사회적으로 영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은 사회이자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저희와 좀 다른 문화권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영웅을 대접하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네. 이번에 뭐 의정부에 뭐 불났을 때 사람 한 10명 정도를 살리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많이 다뤄주고 좀 더 이제 꾸며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영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며칠 지나면 또 수그러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미국에서 영웅 되는 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불이 나서 그분이 10명을 살렸다. 그럼 바로 다음날 출판사가 달려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러면은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영웅이 탄생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부럽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미화되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미화되면서 가려지는 이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좋게 포장될 수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만세를 외치시는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영화 보기 전에. 그런 색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미국 만세 이런 색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좀 덜 나온 그런 영화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편했고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주인공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자인데, 이게 진짜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진실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끔 영화를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을 흔히 가리켜서 보수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이 인물 자체가 공화당원이기도 하고요. 보수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감독의 영화들을 살펴보면 영화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보수랑은 거리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보수와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보수적인 영화들이 차이가 있는 지점이 저는 바로 성찰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찰,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이 성찰적인 영화를 잘 찍는 감독인데, 이 사람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을 스타덤에 올린 영화가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작품이었어요. 이게 서부극을 약간 자성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유명세를 얻었던 게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마카로니 웨스턴 3부작이라고 하죠. 그 무법자 시리즈, 황야의 무법자, 뭐 석양의 겉맨, 석양의 무법자, 이 시리즈를 통해서 유명해진 이후에 쭉 서부 영화를 많이 찍었었던 배우인데, 자신이 연출을 한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작품 속에서 총잡이라는 게 사실은 사륙에 불과하다. 그렇게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고, 또 동시에
상당히 남자답고 마초스러워 보이는 이들이 상당히 겁많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인물일 뿐이다. 그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영화였거든요. 서부 영화를 성찰했던, 스스로의 이야기를 성찰했던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퍼펙트 월드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라는 배우를 썼는데, 이 영화에서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미국의 그런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찰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여겨지는 결혼이나 그런 것들의 뭐 주부로서의, 부부로서의 뭐 의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았죠. 뭐 몇 개만 더 살펴보자면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 이 영화에서 삶과 희망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기도 했고요. 정말 절절하게. 네네. 그리고 하나의 사안을 두 세력의 시각을 통해서 다른 영화로 돌아보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깃발, 그리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이 두 영화가 그런데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같은 사건을 하나는 일본군의 입장에서,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 겁니다. 다른 작품으로. 이렇게 성찰적인, 이렇게 두 가지의 시선에 대한 고려를 하는 감독들이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에서는 미국의 진정한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려내기도 했었고요. 네. 네, 참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성찰적인 시각을 드러낸 감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영화를 몇 편 찍었어요? 한 15편은 찍지 않았을까요? 제가 본 영화만 해도 10편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임검택 감독님만큼은 안 되네요. 안 되죠. 근데 1년에 한 편씩은 꾸준한 활동을 하고요. 임검택 감독님의 그런 엄청난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였죠. 네. 저번 주에 이제 방송을 하고요. 이제 천 작가와 김 기사와 제가 밥을 먹고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임검택 감독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화장이라는 영화 할 때. 네. 근데 천 작가는 벌써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벌써 어디 영화제에서 봤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늪이다, 피해라 이렇게 말했죠. 네. 근데 우리는 아니다. 임검택 감독님 건 봐야 한다. 그렇죠. 임검택 감독님. 아무튼 존경스럽습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1930년생이세요. 야, 그러면은 지금 80이 훨씬 넘은 와. 80대 중반의 나이로 거의 1년에 한두 편씩은 영화를 꾸준히 찍고 계시는데 뭐 출연도 계속하고 계시고요. 대단하네.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입장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사실 이게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적으로도. 나쁜 놈, 착한 놈을 가릴 수 있게 영화를 찍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게 좀 마지막 쯤에 그 무스타파가 네. 죽을 때 있잖아요. 그 장면이랑 이제 크리스 카일이 마지막에 이제 자막으로 뭐 죽임을 당했다 해갖고 네. 올라가서 그 후에 이제 다큐멘터리식으로 실제 영상이 나오는 걸 보니까 감독이 무스타파를 악으로 그리지 않고 되게 그 연민을 가지면서 그린 캐릭터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 전쟁터 상황에서 희생당하는 인간들을 그냥 네.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목을 보고 들어갔을 때 아메리칸 스나이퍼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제목은 좀 잘못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메리칸과 스나이퍼의 결합이라는 건 이건 전쟁 영화의 두 부류 중에 앞에 말씀드린 전자에 속하는 영화다. 그쵸. 심지어는 미국의 성조기가 펄럭펄럭거리는 그 영화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줘요. 아무리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자신의 필모그래피 전체를 통해서 성찰적인 감독이고 영화의 색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색채를 되게 선명하게 그리기보다는 약간은 톤을 좀 죽여서 색조를 좀 빼서 퍼펙트 월드부터 쭉 이런 영화를 찍어왔어요. 용서받지 못한 자, 뭐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화면 자체가 선명하다기보다는 우리 실생활에 가깝다기보다는 좀 탈색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영화를 되돌아보게 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의문을 품게 한다고요. 그 형식적인 장면 자체가. 네. 그런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더라도 이 제목이 과연 그런 영화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기 충분했죠. 근데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인물이 처음부터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네, 그쵸. 첫 장면부터. 네, 오프닝부터 아이를 과연 저격을 해야 하냐. 저 아이가 든 게 분명히 폭탄인데 내가 저 아이를 쏴야 하나. 이런 딜레마를 갖고 시작하는 그 장면부터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영웅인가?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군의 영웅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살인마일 뿐인가? 혹은 그 이도저도 아닌 희생자일 뿐인가?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제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쓰이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또 전쟁 휴유증까지도 그렇죠. 그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게 마약보다 무서운 게 그 전쟁 중독이라고들 하잖아요. 이게 총성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결전하기 전에 두근거림, 어디 작전 나가기 전에 두근거림, 뭐 그것을 못 잊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쟁에 뭐 참여한 적이 없어서 그런 느낌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짜릿함을 어떻게 품고 그게 약간 카타르시스 같이 이렇게 막 엔돌핀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못 잊어서 또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거를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전쟁 중독. 사실 이 영화를 휴유증. 보면서 그 유사한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난 편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 영화도 보면서 유사한 작품들이 참 많다고 느꼈어요. 허트로커. 네, 그렇죠. 네. 그 허트로커라는 영화에서도 이게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영화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았었는데 네네. 이 영화를 보면은 중간에 인물이 자꾸 가정으로 돌아와요. 거기서는 폭발물 해체팀으로 그쵸,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휴가 같은 걸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은 전쟁터에 그쵸, 있는 겁니다. 예. 왜냐면 내가 그곳에 없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테러를 당해서 계속 죽을 걸 아니까 내가 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이 떠나 있다가 다시 가고 또 다시 휴가를 와서도 마음은 그쪽에 있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터를 떠나지 못하는 전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어간 인물의 모습을 그려내잖아요. 이 작품도 형식이 비슷해요. 그쵸, 예. 4번의 휴가를 계속 복귀를 하면서 그때마다 연출이 잘 되죠. 그 꺼진 텔레비전에서도 이 사람이 멍하니 꺼진 텔레비전을 보는데 사운드는 전쟁 영화처럼 펑펑 터지고 전쟁이 보여지는 겁니다. 꺼진 브라운관을 통해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그쵸. 왜냐면은, 그 드릴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렇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기와 놀고 있는 개가, 네. 상대방 적인 등냐,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제, 밧줄 같은 걸로 쳐버리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게 전쟁 휴유증이거든요. 네,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감독이 이런 거를 최대한 잘 살려서 자기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게 봤습니다. 이 영화 자체를.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섬세한 시각으로 몇몇 장면들을 통해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를 잘 보여준 가장 저는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씬이 그 드릴씬 이전에 첫 번째 휴가를 나와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시동을 걸어요. 예. 그럼 그 장면에서 윙 하면서 되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평소에 그런 걸 되게 민감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스나이퍼다 보니까 어떠한 소리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기계음이 처음 돌렸을 때 무척 긴장합니다. 근데 그 씬을 일상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의 그런 것들을 계속 안고 지낼 수밖에 없는지를 한 장면을 통해서 되게 잘 보여줬던 씬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 섬세한 씬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자동차 수리하는 데서 드릴 씬이라거나 네. 꺼진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씬이라거나 그런 몇몇 장면들을 통해서 관객한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연관되는 영화 한번 훑고 갈게요. 네. 먼저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허트로커, 네. 그리고 리들리 스콧의 블랙호크 다운, 그리고 론 서바이버, 이런 영화들이 전쟁터 속에서 파괴되는 한 인간의 모습, 그 군인이 어떻게 트라우마를 안으면서도 계속 전쟁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동시에 그 시가전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전장의 리얼리즘을 살리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나이퍼 영화라는 측면에서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이게 사실 스나이핑의 재미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스나이핑 영화를 보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명작이죠. 그거를 좀 비슷하게 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옛날 이소룡의 영화들을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표정 연기할 때 그 표정에서 나는 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관객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죽음, 비록 엑스트라거나 적일 뿐이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의 그런 무게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이소룡의 표정 연기라는 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크리스 카일이 누군가를 쏘고 나서 그것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잡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누군가가 죽는 그 무게라는 것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에너미 앳 더 게이트와 동시에 이소룡의 영화들도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의 검심 시리즈가 좀 떠올랐어요. 만화? 네. 네. 제가 그걸 왜 떠올렸냐면 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 이후에 이어지는 시퀀스에서 아버지가 소년 크리스 카일한테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늑대와 양과 그리고 늑대로부터 양을 수호하는 그 양치기계다. 쉽덕.
sheepdog. 네, sheepdog.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게 sheepdog이었거든요. 발음 조심해야 돼요. 예, sheepdog. 네. sheepdog입니다. sheepdog. 그 바람의 검심 시리즈를 보면은 처음에는 암살자였죠. 암살자였던 켄신이지 않습니까? 그 켄신이란 인물이 나중에는 날이 없는 면을 가지고 칼을 쓰면서 사람을 살리는 검술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네. 자신이 활인검을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활인검,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 크리스 카일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군대에 입대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지키고 구하기 위해서다. 나는 양치기 개기 때문에 늑대로부터 양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었고 내가 쏘는 총알은 더 많은 아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랑 상담할 때도 나는 아군을 살리기 위해서 적군을 죽였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다. 신 앞에 가서도 당당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계속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바람의 검심 속에 그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사람을 살리는 검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총알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크리스 카일은 끝없이 자신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총을 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쏜 총에 의해서 수백의 사람들이 살상됐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이 쏴서 아군이 더 많이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쏴서 적군이 죽었다는 사실도 존재를 해요. 이 이야기는 아마 다음 저희가 다룰 영화인 타임 패러독스에서도 똑같이 이어지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 점에서 활인검과 활인총이 존재하는가라는 점에서 좀 바람의 검심이라는 영화도 영화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괜찮네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네. 아무튼 감독님의 의도가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참 보는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들게 하게끔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저는 좀 오게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예, 오게티 장면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뭐였습니까? 영화적인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 한 장면이 계속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 무스타파를 죽일 때 네. 총알이 슬로우 모션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거기서 확 깨더라고요. 이건 진짜 정말 좀 깨는 장면이죠. 예, 그거 확 깨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야 될까라는 뭐 생각이 들게끔 너무 이게 총알이 날아가면서 무스타파의 머리를 관통하는 장면이 그거는 참 영화의 오게티 장면이 아니었나. 참 이게 할아버지라서 약간의 옛날 방식을 좀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미국 영웅물 느낌도 들기도 하죠. 예. 결국은 이 총알이 정말 사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정대만이 50m에서 3점 슛을 날리는 그런 느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냥 천 몇 미터였죠? 천 몇 미터였고 사실 이게 가늠자에도 잘 보이지 않던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기적적인 샷을 성공시키는 건데 그 장면이 옛날 슬램덩크 보다 보면 마지막 슛을 정말 극적으로 던졌을 때 공이 날아가는 동안 화면이 멈추거든요. 슬로우가 걸리면서 과거 얘기도 나오고 사연도 나오고 이쪽 얼굴 저쪽 얼굴 다 보여주고 딱 그런 장면이었어요. 극적인 역전승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영화를 좀 깎아먹는 장면이 아니었나. 네, 맞죠.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은 사실 좀 아쉬웠던 장면이란 걸 부인할 수 없고요. 네, 사실 저희 이 영화에서 뭐 딱히 이렇게 막 깔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더더기 되게 없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막판에 그 장면을 그걸 왜 넣었는지 좀 아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프닝에서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오프닝을 보면서 이 영화가 작년 2014년 개봉작이었다면 우리 무비시네 영화상에도 한번 후보로 올릴 만한 작품이지 않았을까 느껴질 만큼 올 수 있죠. 그 탱크가 먼저 진군하는 모습부터 해서 그 앞에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을 하려는 그 어린 아이와 대전차 수류탄을 들고 있죠. 그다음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저격을 하기 위해서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는 크리스 카일 그 고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격까지 가지 않아요. 저 아이가 들고 있는 게 과연 대전차 수류탄인가 아니면 후추통일 수도 있고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 판단은 전적으로 이 크리스 카일이라는 인물한테 맡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 당길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딜레마의 상황으로부터 결론을 짓지 않고 크리스 카일이라는 인물의 과거로 갑자기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 카일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라올 수 없었는지 보여주고 동시에 이 사람의 가정 이야기도 보여주죠. 여자를 어떻게 만나서 또 입대는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 근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저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한 오프닝 시퀀스 전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처음에 오프닝이 참 중요한데 관객들을 확 사로잡는 그런 오프닝을 좀 만든 것 같아서 그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네. 가장 좀 저는 하이라이트고 네. 좋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그 모래바람이 불 때 그렇죠. 모래바람이 불 때 그 전투신이라고 하나요? 네. 예, 그 신이 정말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 네. 평을 들어보면은 그 부분이 좀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별로였다고 하시나요? 너무 조잡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초점이 없잖아요. 초점이 없이 정말 그거는 다큐처럼 이렇게 막 네. 찍은 듯한 느낌인데 너무 조잡하고 산만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쟁 자체를 잘 보여주는 네.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제 총구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군을 향해 있는지 적군을 향해 있는지도 그렇죠. 정말 그거를 구분하지도 못하게 관객들도 저 사람이 미군인지 이라크군인지 그림자밖에 거의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 영화에 함축적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씬 전체가 이 영화의 작은 영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클라이맥스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다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 장면을 아쉽게 보신 분들이 왜 아쉽게 보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그 장면을 왜 그렇게 연출했는지도 알 수 있을 만큼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한 장면이었어요. 박 기자가 말한 것처럼 피아가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가 그 순간적인 모래폭풍에 이 전장 지역에 휩싸이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를 향해 총구를 당겨야 할지도 모르게 되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 없게끔 동시에 크리스 카일이라는 인물 자체도 이쪽 사람들은 나한테 영웅이라고 하고 저쪽 사람들은 나한테 악마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 나는 내가 살인을 하고 있는 건지 영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억지로 합류를 하다 보니까 더 사람이 왜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리 상태도 매우 불안정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 모래폭풍이라는 거에 휩싸인 그 부대를 통해서 잘 보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장면에서 그 무전으로 요청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네 좌표를 부르면서 여기다 폭격을 해달라고 해요. 네. 이게 사실은 전쟁이지 않나. 전투기에서 그러잖아요. 그건 니네 좌표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그냥 여기다가 폭격하라고. 너무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사실은 전쟁을 자기네가 상대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걸 수도 있다는 그런 모습을 자신들을 향해서 폭격을 요청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사실은 크리스 카일이 그 무스타파를 죽이고 나서 바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 위치가 고립되어 있고 매우 적에게 근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쏘면은 위치가 배각나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 크리스 카일은 사람들이 말리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군을 죽인 그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쏘는 거죠. 근데 그 복수라는 게 되게 의미심장해요. 크리스 카일이 그 방아쇠를 무스타파를 죽이기 위해서 당기는 게 이 사람이 왜 입대했습니까? 양치기 계기 때문에 입대한 거 아닙니까? 나는 늑대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건 양을 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죽은 양에 대한 복수이니까 이 사람은 늑대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양을 그냥 의미 없이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요. 복수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해서 당기는 거고 그 결과로 위험이 초래되는데 결국 공연하게 복수를 위해서 아군의 그런 양들을 위험 속에 두게 했다는 장면에서 크리스 카일의 마지막 방아쇠에 담긴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 마지막 총알을 당긴 장면을 통해서 크리스 카일은 이제 더 이상 쉽독이 아니다. 쉽독이 아니라 그 울프다. 또 다른 늑대가 되어버렸다. 전쟁이 바로 이 인물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장면 이후에 이어진 모래폭풍 씬과 피아를 구별 못하는 씬들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도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혼란이라는 것을 스스로를 향해서 폭격을 요청하게 되는 모두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그 장면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좋았어요. 네, 그 장면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딱 한 장면 더 좋았던 게 저는 아이가 중간에 로켓포 집어드는 씬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예. 그 장면이 크리스 카일이 어떤 로켓포를 집어들고 미군을 공격하려는 어떤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달려오더니 그 로켓포를 다시 자기가 집어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걸 내려놓으라고 계속 중얼거리잖아요. 겨냥하면서. 네. 내려놔 제발 내려놔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겨냥까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버리고 도망을 쳐요. 그 장면이 이 군인의 그런 딜레마를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좋은 영화였습니다. 군인의 딜레마 플러스 뭐 인간 자체의 딜레마죠. 네. 사실
그 내적 갈등을 되게 잘 표현해준 뭐 배우도 인상이 깊었고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네.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남겨진 가족들, 네. 그 부인과 애들, 뭐 이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남편이 죽을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남편은 간다 그러고 네. 와도 우리가 없을 거다, 헤어지는 거다 가면은 네. 이렇게까지 엄포를 두는데도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족들의 입장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안 가면 더 죽을 걸 아니까. 내가 있음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 나와서 휴가 있는 동안 아군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레전드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네.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이제 그 레전드가 집에 오면은 그저 이제 하하호호 떠드는 일상의 그냥 아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차를 타고 오다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 장면에서 거기서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군인들이 있는데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 그런 걸 걱정 안 하고 하하호호 떠들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뭐 그게 자체가 본인이 이제 화가 난 듯한 네. 그게 굉장히 열이 받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레전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네. 또 이제 또 떠나야 하는데 남은 가족들은 그 사람이 레전드건 영웅이건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평범한 아빠로서 좀 있어줬으면 그리고 남편으로서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전쟁터의 레전드만 되려고 하고 이제 가정에는 어떻게 보면은 패배하는 네. 인물이 되려고 하니까 그걸 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캐서린 비글로우의 허트로커에서도 똑같이 이어지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것보다 이 영화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신 자체에서 둘이 통화를 합니다. 네. 미국 본토랑 이라크에서 임무 수행 중에 통화를 해. 레전드라서 가능하다는 뭐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을 하면서 네.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죠, 감독이. 개 같은 소리죠. 네. 왜냐하면 이게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욕은 먹어야지. 네, 군인이 전쟁통 중에서 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가족과 전화를 한다. 이게 굉장히 좀 욕먹을 수 있고 기강 문제도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대사를 한 개 넣습니다. 난 레전드니까. 네, 이스트우드 감독이 중간에 레전드니까 허락이 되는 거다라고 네. 하면서 넣었는데 어찌됐건 뭐 그런 장면들이 전쟁의 영웅이 작은 가정에서는 어떤 위치의 사람인가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전쟁이 미국이 본토에서 자신들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다면, 그래서 참전한 전쟁이었다면 정당성이 있을 거예요. 그 측면에서. 가족들이 당연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영화가 물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을 때 이라크전이 어떤 의미의 전쟁이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소개시키고 있죠. 이 영화는 자체로 일어난 전쟁 안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영화일 뿐이지 이라크전 전체를 개입시켜서 정치적으로 이 영화를 해석하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가족들의 입장에선 멀리 이라크까지 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가장의 그런 모습을 용납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네. 참 저는 보면서도 크리스 카일의 그 애국심 있잖아요. 네. 그게 과연 가능한 애국심인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네. 저런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있긴 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까지 자기가 이제 무조건 저기서 죽어나가니까 내가 저기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까지 애국심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영웅 취급을 받는지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임진왜란 때만 해도 의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일어났고 독립운동만 보더라도 충분히 많이 그랬죠. 다 죽을 걸 알면서도 가정일을 다 희생하고 나의 안위를 떨쳐버리고 목숨을 건 전쟁, 상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선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의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자위권을 행사하는 자국 내에서 적의 침입에 대항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멀리 이라크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그렇죠. 조금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관없다고 크리스 카일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결국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어쨌든 죽어나가고 있는 우리 미군들, 선량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 있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라크전 전체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좀 영화적으로 판단을 내리거나 이런 부분은 좀 보여주고 있지 않긴 한데, 왜냐면 실화적인 영화니까 좀 제한이 있었겠죠. 대신에 나름대로의 성찰을 보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스타파가 극중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도 하지 않습니다. 전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성찰의 감독이다. 똑같은 사건을 두 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이오지마의 편지 뭐 이런 것들을 영화를 찍어내는 그런 시각부터 해서 성찰적인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대할 때 미군인 크리스 카일을 대하는 비중과 그 무스타파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저는 이게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 비중이 서로 달라지면 이건 너무 한쪽 편에 서 있는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영화에서 두 가지의 시선을 동시에 삽입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결국은 영화의 관점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무스타파의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해도 주인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이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 보여줄 수밖에 없다면, 다른 인물은 아무리 대사가 있고 드라마가 그려진다고 해도 소화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영화가 처음부터 공정한 매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편의 영화로 만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의 영화 속에서 다른 한 편을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선택을 한 거죠. 단 한마디의 대사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물한테 더 많은 대사가 있다는 걸 오히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영상으로 보여주죠.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무스타파가 죽기 직전에 무스타파의 마지막 총을 들고 나갈 때의 모습이 집안을 한번 훑어요. 그렇죠. 아기를 안고 있는 부인도 나오고요. 네, 부인도 나오고 그 벽에 걸려있는 올림픽 시상대의 사진도 보여집니다. 그게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 영화는 크리스 카일과 그 본토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비추지만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무스타파에게도 지킬 아내와 아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무스타파의 그 사진 하나를 통해서 전쟁이 없었다면 무스타파는 올림픽에서 나가서 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 실제로 나중에도 계속 연습을 해서 자신의 체육 활동을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인물한테 만약 한마디의 대사를 허용했다면 그 허용한 한마디가 이 사람을 대변하게 될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무스타파한테 대사를 아예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영화는 무스타파한테 감춰진 더욱 많은 것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영웅적인 인물 한 명의 이야기를, 정기적인 영화를 만들면서 그 사람이 적으로 삼고 있었던 무스타파한테 취할 수 있었던 최고의 그런 태도이지 않았을까, 가장 공정한 태도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감독의 성찰적인 면모가 다시 한번 드러난 작품이지 않았나. 물론 그 슬로우 걸린 총알과 꿰뚫리는 무스타파의 이마를 찍어낸 장면은 그 모든 노력을 깎아먹기에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네. 이렇게 잘 표현된 영화를 봤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안 보신 분들은 또다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찌됐건 환영합니다. 예. 어찌됐건 뭐 영화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남으신? 저 하나 딱 있어요. 네네. 이 영화가 사실은 아까 그 총알 슬로우 걸리는 것처럼 노장의 클리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장의 좀 올드한 연출이 서서히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영화를 상당히 잘 찍는 감독이지만 약간은 나이를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영화들이 몇 편 있었거든요. 인빅터스도 그랬고 몇 편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네이비실 대원들이 중간에 한 번 이제 등장을 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하나 죽잖아요. 네. 그 전에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를 여기서 밀수해가지고 샀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 나 휴가 가면은 청혼할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새끼 죽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공포영화나 전쟁영화에선 자신의 밝은 미래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놈들은 꼭 죽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잖아요. 그 이후에 저격에 의해서, 무스타파에 의해서. 아, 이것들이 노장의 클리셰다. 과연 이런 리얼리즘적이고 성찰하는 영화에서 분명히 영화 전체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데 중간중간에 그런 장면들을 아무리 재미를 위해서라지만 넣는 것이 영화의 일관성을 좀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가서 막 이 사람을 위로해주면서 복수하겠다 이렇게 가긴 하는 건데 좀 그렇죠. 아무튼 뭐 그 장면
올드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최근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노미네이트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 노미네이트가 총 6개 분야에 됐는데 먼저 작품상에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동시에 각색상, 편집상, 그리고 사운드 편집, 사운드 믹싱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저는 이 사운드 편집과 사운드 믹싱상에 노미네이트 된 게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내내 느꼈던 게 이 영화가 사운드를 정말 잘 쓴다는 거였거든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음향 효과가 매우 절제되어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도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영화 전반적으로도 많은 전쟁 씬이 벌어지지만 이 스나이퍼의 특성도 있고 해서 그런지 소리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음악 안 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순간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때는 사운드가 죽여주거든요. 현장감이 느껴지고 탕탕 이런 한두 번의 그 총성이 관객의 귀까지 그냥 때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 자유자재로 음향 효과를 쓰고 있지 않나. 그 점에서 사운드 편집과 사운드 믹싱상에 노미네이트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자, 그러면은 이 영화 뭐 추천 비추천 뭐 네. 시간을 가야죠. 먼저 박기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입니다. 예, 이 영화를 추천을 하고요. 네. 예, 추천사로서는 쉽떡이 되려는 사나이의 인생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좀 이제 추천하고 싶은 인물로는 강재균 감독님. 강재규. 네, 강재균 감독님. 사실 전쟁 영화 우리나라에 가장 잘 찍었다고 생각이 되는 전쟁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쟁 이면의 이야기를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분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전쟁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있긴 했었는데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찌됐건 뭐 저희도 전쟁을 겪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잘 찍은 감독이 강재균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감독님이 한번 마음 먹고 이런 식의 영화를 한번 찍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분은 약간 성찰적인 영화를 찍으시는 분은 아니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전쟁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분이 아직까지도 태극기 휘날리며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재균 감독님께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성조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라이언 일병과기. 네, 그 영화 마지막에 진짜 성조기 휘날리잖아요. 그런 영화와 이제 비슷한 한국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매력 있는 영화였고 네.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네. 네, 결국은 영화가 일관성에 있어서 분명히 그 모래폭풍 장면이나 이런 장면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했지만 그 무스타파를 저격하는 장면이라거나 그러니까 그 클리셰라거나 이런 장면들에서는 그 자신의 이야기하는 그런 패턴을 좀 해하고 있는 그런 연출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수많은 걸작들, 뭐 앞에 말씀드린 퍼펙트 월드나 그 다음에 밀리언 달러 베이비, 용서받지 못한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랜 토리노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좋은 장면이 많았던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보말입니다. 네, 보말이라도 이제 저희가 어느 한 분한테 이 영화를 DVD가 있으면은 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네. 어떤 한 분을 좀 꼭 집어주시죠. 네, 이 영화를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면요. 네. 저는 앞에 말씀드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사실 이 영화가 원래 스티븐 스필버그가 먼저 기획 단계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아. 자신이 연출하려고 하다가 또 빠졌는데 예. 과연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전기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영화를 만들었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이 영화를 보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실화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전쟁 영화가 자선도 되고 미국에 이미 전쟁 영웅이에요. 그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실제 인물이. 네네네. 그러면서 엔딩의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 건데 톤이 스티븐 스필버그였다면 이 영화를 처음부터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을 해서 매우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영화는 영화 후반부까지 이게 실화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영화가 실화였어?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벙찌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연출과 좀 비교해볼 만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남겨진 가족들이 정말 슬프긴 할 텐데 네.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게
이게 또 이제 책으로도 나왔어요. 책으로도 나오고 이제 영화로도 나와서 이거에 관한 뭐 저작권의 일부 자체가 그 부인한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굉장한 돈이 지금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도 남겨진 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부인 역할을 맡은 시에나 밀러에 대한 얘기를 일단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연기 잘했어. 예쁘기도 하고. 예쁘고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그 브룩실즈 젊었을 때 그 느낌을 확 받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뭐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 그 뒷이야기는 통장에 입금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사실 결말도 진짜 찡했죠.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미국의 전 해병대원한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의 그렇죠. 전쟁 영웅이. 그 점도 매우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비추천 시간을 우선은 뭐 가졌고요. 네. 뭐 다음 주 뭐 개봉 영화 자체는 다음 시간에 뭐 알아보도록 하죠. 알아보도록 하고 아메리칸 스나이퍼. 이제 저희 방송이 올라가고 나면은 보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상영관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상영이 좀 많이 됐으면 하시는 분들은 그 아카데미에서 뭐 상을 받기를 바라시는 게 네. 그러면 이제 재개봉 막 이런 게 좀 뜰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때 보시는 게 될 것 같고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장 작은 관에서 하루에 3번 상영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이라크에 실제로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비전투 요원이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군대를 파견한 우리나라였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된 정전국이지 않습니까? 현재 전쟁이 완전히 끝난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전쟁 영화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시사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매우 성찰적으로 전쟁을 바라본 이 영화가 개봉을 쉽게 하지 못했다는 게 국제시장이나 이런 영화들에 밀려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힘을 발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거를 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수정해 나가서 앞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몇 회였죠? 65회였나요? 66회였나요? 66회였습니다. 네, 66회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뭐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무비시네 영화방 66방 아메리칸 스나이퍼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방송이죠. 제 67방이 될 타임 패러독스 그 영화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혜선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사 친구 한씨라고 합니다. 우선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저격수가 실제로 사람을 죽일 때 감정을 약간 포인트를 준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진짜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우리가 사격할 때 사람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나 아니면 뭐 반군 쪽에 붙은 사람 민간인도 실제로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에 되게 신경 써서 뭐 어린아이나 여자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좋았고 뭐 실화라는 게 가장 큰 반전이었던 것 같네요. 영화에 대해서 안 알아보아서. 이상입니다.